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제 2장입니다. 우리 확률의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뤄나갈 거예요. 자, 우리가 확률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2장은 확률의 아웃라인이 서술이 됩니다. 여기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부터는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 나갈 거예요. 자,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률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씨를 예상한다든지, 그쵸? 뭐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든지, 또 지진, 재해를 예상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의 평균 수명을 한번 따져본다든지,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통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보험을 지불하는 금액이 만약에 보험료를 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크다면 보험회사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도 굉장히 확률론적인 얘기를 그 기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보험회사에서 그 불확실성의 척도로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확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이 주식 가격의 등락 또는 어떤 그 패턴, 이런 것들을 확률로 분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일 평균선, 10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그래서 이 커다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따져서 이 주가를 예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또 이 경제 상태에서 이 경기의 변동을 모형화할 때도 우리는 확률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견을 할 때도 역시 확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거,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확률론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여론 상태에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유력한 당선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까. 지금 우리도 질병 때문에 무척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역시 확률론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사실에 근접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고요. 또 품질 관리 같은 것들도 역시 확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확률과 통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질 않아요. 이러한 확률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했다든지 어떤 공장에서 생산품을 생산했을 때 이 확률에 근거해서 이러한 통계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확률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장을 시작해 보죠. 자, 처음 서론 부분이네요. 자, 확률, 여기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내가 하려는 게 뭔지 알죠? 항상 정의, 용어, 여기에 대한 내용들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가야 돼요. 그 뜻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나머지 학습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서론에 대한 얘기죠. 확률이 뭐예요? 확률, 일어날 기회의 척도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값은 0과 1 사이에 실수로만 표현이 돼요. 확률이 아예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조건 일어나거나, 이 확률이 아예 안 일어날 때는 우리가 확률이 빵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확률이 완전히 일어날 경우는 1, 즉 100%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전을 앞면과 뒷면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 즉 50%라고 표현하는 거, 이건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예를 여기 이렇게 드러났네요.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몇 번? 한 번. 그리고 주사위의 눈이 3, 2라는 게 나올 확률을 찾으려는 거죠. 주사위는 1, 2, 3, 3, 3, 3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 1부터 6까지 써져 있습니다. 안 써져 있어요. 구멍으로 동그랗게 표시만 돼 있어요. 예.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주사위에 비밀이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뭐 주사위에 뭐 대단한 거라고 비밀이 숨어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닌데 비밀은 숨어 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 주사위 찾아보세요. 2하고 반대편에 6이 들어가 있고요. 그쵸? 예. 1이 위로 올라가면 바닥은 6이란 얘기예요. 또 3과 4가 반대편에 배치되어 있고 2와 5가 반대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위아래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묶어서 더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 거 몰랐죠? 예. 내 거 안 그런데요? 그럼 갖고 와봐요. 자,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눈 중에 구멍이 3개 있는 거, 즉 우리가 눈이 3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모든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전체가 일어날 경우의 수분에 그거 하나가 나타날, 즉 우리가 원하는 게 나타날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거든요. 요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 보면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 요걸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전체 눈이 하나서부터 6개까지 나올 6가지의 그 경우의 수 중에서 눈이 3이 나오는 하나의 경우의 수,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가정들이에요. 첫 번째, 주사위가 공정하게 각각의 눈들이 나타날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률과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왜? 구멍이 하나 있는 것보다 구멍이 6개 있는 게 공간이 더 많죠. 즉 무게가 가벼워요. 많이 파였으니까. 그럼 여기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확률론의 접근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정한 것처럼 똑같은 가능성으로 하나씩 열린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고 여기 표현한 게, 이게 한 번 던졌을 때 6분의 1이라는 게 아니고요.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전체 나타날 경우의 수에 약 6분의 1 정도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동전 앞면하고 뒷면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내기를 하러 붙었어. 자, 이제 저 친구는 람보르기니를 내놨고, 나는 우리 집 재산을 걸었어요. 이럴 때 나는 앞면에 걸고 저 친구는 뒷면에 걸었어. 자, 그리고 연습 게임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확률이 반반이라면 그 다음번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도박해서 돈 잃으면 바보게? 왜 그래요? 2번 연속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란 얘기는 무수히 반복했을 때 그 정도의 값에 수렴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50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인 학이 위로 나올 확률이 500이라고 써져 있는 뒷면이 나올 확률보다 조금 더 적다 그랬죠. 이거는 스펀지에서 실험한 겁니다. 왜? 학이 있는 부분에 양각으로 튀어나온 그 문양 때문에 거기 금속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이 밑으로 가라앉을 확률이 많다는 건데,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내기를 이렇게 해야지. 자,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면 내가 가질게. 그 다음에 동전이 세로로 꼿꼿이 있으면 네가 가져. 이제 이러면 우리가 사기꾼 소리 들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확률은 굉장히 많은 어떤 관념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전제 조건이나 가정이 없으면 확률은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확률의 형태를 한번 나타내 봤죠? 크게 3가지가 있네요. 예.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에요. 요거는 동전을 하나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 요렇게. 즉 앞면이 아니면 반드시 뒷면이 나와야 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학적 확률은 바로 설명할 통계적 확률의 결정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게 나왔죠. 예, 요건 앞에서 우리가 그 동전 던지기 주사위 하는 것처럼 무한히 반복해서 수행했을 때, 그랬을 때 나오는 확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한히 수렴하는 값, 즉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러한 수렴값을 포함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다시 말하면 n이 무한히 실행될 때, 즉 던지는 횟수가 무한히 많았을 때 n분의 r 이렇게 써서 요 n은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위에 r은 뭐예요? 특정한 경우의 수.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즉 1.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갈 때 우리가 이거를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이 기하학적인 확률은 말 그대로 기하학적으로 계산해 내는 거예요. 예, 기하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오메트리, 그쵸? 예, 면적을 구하거나 최적을 구하거나 아니 뭐 삼각함수를 가지고 따지거나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지오메트리, 기하라고 부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요거 가지고 어떤 특정 면적이나 최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거. 그랬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이 네모난 부분에서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이 나타날 확률,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요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 요게 이제 확률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많이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전체 면적 중에 거기서 포함하는 면적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얼만큼 누적되는가 또는 거기에 얼만큼 배치되는가 요걸 따져가는 역시 대표적인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기하학적이잖아. 그러니까 면적을 따져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그 특정한 사건이 벌어질 면적,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확률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정의를 한다?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 또는 전 사건분의 우리가 원하는 사건, 요렇게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 확률의 형태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땅콩 껍질을 까듯이 까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수학적 확률은 PA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A라는 사건이 나타날 P, probability, 확률이란 얘기겠죠. 이거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체 일어날 사건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n의 s 분의 n의 a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n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s라는 거는 전체 총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또 위에 분자에 n의 a 하는 거, 요 a는 a에 속하는, 즉 a가 발생하는 그러한 개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걸 다시 풀어보면 n의 s, 요거는 표본 공간의 개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표현된 n의 a, 요거는 일어나는 사건 또는 원하는 사건 아니면 헤아려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의 개수를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 s는 참고로 sample space, 이제 뒤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표본 공간, 요거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s라는 표현을 씁니다. sample space. 그 다음에 요 a는 event라고 표현하는, 즉 나타날 사건의 개수, 요거를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놨죠. 근원 사건의 총 개수분의 a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총 개수. 자, 여기 근원 사건, 요런 용어들도 우리가 정리하고 가요. 나타날 수 있는, 즉 근간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 다시 말해서 근원적으로 헤아려야 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구간이 되는 사건 또는 단위가 되는 사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건이 나타날 총 개수, 요게 표현된 게 분모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그 중에 A에 속하는, 근원 사건 중에서 요 A에 속하는 그러한 사건의 총 개수, 여기가 분자로 표현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죠. 예, 주사위에서의 표본 공감. 이거는 주사위에 눈이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건. 뭐가 있어요? 눈이 하나가 나올 때, 눈이 두 개가 나올 때, 눈이 세 개 쭉쭉쭉 해서 눈이 6개까지 나올 때, 요게 표본 공간, 즉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총 사건이 6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6개 있는데 그 중에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즉 하나가 나온다든지 3개가 나온다든지 5개 나온다든지, 이 확률은 항상 전체 근원 사건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이 7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풀어놨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나오는 근원 사건은 각각 눈 하나가 나왔을 때, 눈 2개가 나왔을 때, 눈 3개가 나왔을 때, 눈이 막 튀어나오네요. 예, 그래서 눈이 6개 나올 때까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은 눈이 하나가 나왔을 때, 눈이 3개가 나왔을 때, 지금 눈이 나올라 그래요. 네, 눈이 5개가 나왔을 때, 요것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원 사건, 즉 표본 공간에서의 근원 사건의 총 개수는 6가지가 되는 거고,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은 이렇게 3가지가 돼요. 그래서 6분의 3,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2분의 1, 즉 50%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동전 하나와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 아주 짬뽕을 하네요, 이제. 예. 자,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앞면, 뒷면, 이건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보통 서양에서 확률을 얘기할 때 이렇게 H, T 이렇게 표현해요. 이 H는 헤드, 대가리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는 tail, 꼬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동전에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날 때 HT라는 약어를 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모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눈이 하나가 나올 때, 눈이 2개가 나올 때, 눈이 여러 개가 나올 때 해서 눈이 6개가 튀어나올 때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원 사건을 헤아려 봅시다. 즉 전체 표본 공간, 즉 샘플 스페이스를 찾아보면 순서상 하나하나가 엮여야 돼요. 그래서 동전이 헤드, 앞면이 나왔을 때가 주사위 눈이 1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주사위 2 나오고, 앞면 나오고 주사위 3 나오고, 이거 끝까지 읽어야 돼. 앞면 나오고 주사위 6 나오고, 이렇게 6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테일, 꼬리가 나왔을 때 또 주사위는 하나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6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전체 동전 하나와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 근원 사건은, 즉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은 모두 12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잘 헤아리면 되는데 별거 아니죠? 예,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또 나오네. 고배 법칙. 그렇죠? 그래서 2개에 나올 사건과 6가지가 나올 사건을 동시에 나타낸다면 12개의 근원 사건, 즉 표본 공간을 갖는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통계적 확률입니다. 요건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했었죠. 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했을 때, 무한히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확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을 얘기할 때 이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P, probability, 요거는 자, 리미트를 붙이네요. n을 무한대까지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전체 개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개수, 즉 나타날 수 있는 개수, 요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조금 간략하게 써보면 지금 표현한 것처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n을 예를 들어 동전을 100번 던지는 실험을 할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할 때 요 n의 값이 100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앞면을 계속 100번 진짜 던져봤더니 48번 나왔다. 그럴 때 요 R 4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약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50%에 근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녁 먹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 동전을 5000번만 한번 던져보세요. 진짜 앞면이 5000번의 반 정도가 나오는지. 요걸 동영상으로 5000번 던지는 걸 찍고 앞면 확인해가지고 찍고 해가지고 제출 받을까? 자, 요걸 아까 이제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1번 수학적 확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수학적 확률과 비교를 하면 수학적 확률은 P로 표현했지만 통계적 확률은 무한히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설명할 때 통계적 확률의 결정판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쵸? 이해를 하나 풀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게요. 자, 출생한 10,000명 중에서 1년 후까지 사는 아기를 조사하였더니 9,910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많이 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질병을 극복할 과학적 또는 의학적 기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1년 후까지 사는 아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알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될 때 돌이라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가 뭐예요? 너도 이제 살아남았구나. 즉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이래서 축하를 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임의의 출생아가 생후 1년 후까지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요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요거는 뭐 단순히 전체 근원사건의 총 개수 10,000명 중에 생존한 아기의 총 개수, 개수라 그러면 안 되나요? 인원수 9,910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는 10,000번까지 리미트를 보냈다고 가정한 내용들이 안에다 숨어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붙이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통계적 확률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횟수가 무지하게 많아야 돼요. 근데 또 횟수가 아주 많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나중에 이제 다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땐 전수조사가 돼버려요. 그럼 전수조사를 하면 무척 정확한 통계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기까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구할 때 또는 통계를 계산할 때 전수조사보다는 샘플을 뽑아서 이 샘플의 통계값을 통해서 전체의 통계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할 때는 여러분도 국가에서 하는 전수조사 참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기록이 됐어요. 어떤 거? 우리 인구 센서스라고 얘기하죠. 이 센서스가 바로 전수조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확률의 형태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 기하학적 확률은 주로 인문계에서 취급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말이 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연속적인 별량 스몰 a와 스몰 b를 크기로 갖는 영역 캐피탈 A와 캐피탈 B 중에서, 즉 영역 캐피탈 A라는 놈이 있고 영역 캐피탈 B라는 놈인데 이 중에 영역 A라는 놈은 별량 스몰 a를 갖고 있고요. 영역 캐피탈 B라는 놈은 별량 B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점을 찍어요. 그래서 점 P를 캐피탈 A라는 영역 안에 어떤 점이든 같은 정도로, 즉 같은 밀도로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영역 캐피탈 B가 영역 캐피탈 A에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면, 즉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겠죠. 영역 캐피탈 A의 임의에 선택한 점 P가 영역 캐피탈 B에 속할 확률이 어떤지를 따져보는 것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거예요.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캐피탈 A라는 에어리어, 즉 영역은 이렇게 큰 놈이고요. 캐피탈 B라는 영역은 캐피탈 A의 부분집합으로 표현된 요 영역입니다. 그리고 캐피탈 B 안에 임의의 점을 찍을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캐피탈 A라는 영역의 물리학적인 크기분에
캐피탈 B라는 영역의 물리학적인 크기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A분의 B라고 단순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는 어떤 거를 들 수가 있냐면요. 요거 한번 볼게요. 5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300만 명, 여자가 200만 명이다. 그 중에서 여자를 뽑을 확률 또는 남자를 뽑을 확률 이렇게 따질 때는 요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인문학적인 통계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예가 어떤 게 있어요? 남한의 면적 중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하학적 확률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의 면적 전체가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산의 면적 전체가 분자로 가면 요거를 우리가 비율을 기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재밌는 얘기네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단위를 가진 정사각형이 있대요. 그 내부에 한 점 P를 찍는데 그럴 때 이 삼각형 A, B, P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찾으란 얘기죠. 이 둔각 삼각형 오래전에 우리가 배웠던 정의라서 기억이 날 줄 몰라요. 뭐예요? 둔각 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90도 이상인 그러한 삼각형을 우리가 둔각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예각 삼각형이 있어요. 예, 둔각 삼각형과 반대 개념입니다. 요건 그림을 그려서 풀면, 즉 기하학적인 그림 도형을 가지고 풀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자, 이렇게 사각형 A, B, C, D가 있습니다. 임의의 점 P를 찍어서 삼각형 A, B, P를 표현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만약에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에 접하는 점이라면 요건 이 지름과 원에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요 각은 반드시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P라는 점은 이 원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원의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각형의 면적을 찾고 계산하면 되겠죠? 예,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1 곱하기 1. 왜 아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반원의 면적을 찾고 반원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파이 r제곱이 면적이니까 요걸 반 자르면 2분의 파이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은 원의 반지름이고 원의 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r 값은 0.5가 되겠네요. 2분의 0.5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러면 반원의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사각형의 면적 1분의 2분의 0.5 제곱 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면적을 따져서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1절 확률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절에서는 표본 공간과 사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Non discorre